발제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고착화된 시스템과 축적된 역사 유의에서 발생합니다. 모든 변수가 통제된 상태인 실험실에서 일하는 사람의 눈으로 사건을 대하면 우리는 사건을 탈맥락화, 탈역사화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게 개발된 사건은 그 사건을 실제로 만들어낸 시스템과 분리됩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는 우리는 문제를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제가 몇 년 전 번역한 책인 미국 장애 역사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전후에 의사들은 부모에게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를 시설에 보내기를 권했다. 그 공고에 따랐던 많은 부모들은 그 아이에 대해 다시는 언급하지 않았고 그 존재를 삶에서 지웠다.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들은 그런 아이는 엄청난 돌봄을 요구하기 때문에 부모 후 결혼 생활과 다른 아이들의 삶을 망칠 거라고 경고했다. 많은 부모들은 이 조언을 따랐다. 유명한 아동 정신분석학자였던 에릭 에린슨과 그의 아내 조에는 정신지체를 가진 아내가 퇴원한 후 시설에 보냈고 나머지 자녀들에겐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었다고 말했다. 이 내용이 떠오른 이유는 이번 사건에서 한국 사회가 발달장애 아동 부모에게 던진 메시지가 80여 년 전 미국 사회가 보여준 관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들을 했죠. 특수학교에 보내든지 홈스쿨링을 시키든지 아니면 외국으로 가세요 라고요. 이 말은 어디로 가면 된다고 방향을 제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내 눈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사라지라는 뜻이지요. 그러나 발달장애 아동과 그 부모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발달장애 아동을 환대하는 공간은 찾기 어렵습니다. 숱한 좌절을 본 이들은 결국 이 세계에서 사라지는 길을 선택하곤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부모가 발달장애를 가진 자신의 아동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발달장애 아동은 학교폭력의 가해자이기보다는 피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발달장애 아동이 학교에서 돈을 빼앗기고 왕따를 당하는 경우는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언론의 보도조차 되지 않습니다. 2007년 출판된 한 연구는 서울에 있는 22개 초등학생 22,28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발달장애 아동이 겪는 학교폭력에 대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주요 인자를 통제한 결과 발달장애 아동이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비율은 비장애 아동과 다르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되는 비율은 7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발달장애 아동이 선하고 착한 존재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그러하듯이 발달장애 아동 중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인간이 존재하고 그들은 여러 상황과 관계 속에서 다양한 행동을 합니다. 모든 인간이 그러하듯이요. 하지만 비장애 중심주의가 뿌리 깊은 한국 사회에서 발달장애 아동은 가해자보다는 피해자가 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언론의 속성상 더 눈길을 끌 수 있는 사건의 내용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발달장애 아동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보도할 때 넘지 않아야 하는 최소한의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웹툰 작가 제이씨의 아들에 대해 지금까지 언론이 보도한 기사들은 폭력을 행사하고 선정적인 행동을 일삼는 모습으로 일관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10살 자폐 아동을 다룬 기사들이 마치 그 아이가 세상에서 사라져야 될 존재처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사들은 아동에 대한 사건을 보도할 때 지켜야 하는 언론의 원칙에도 어긋나지만 그만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지점은 이 기사들로 인해 한국 사회가 문제 해결로부터 더 멀어진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을 둘러싼 역사와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비난에도 저항하지 못하는 가장 약한 존재를 희생양으로 삼아 그 분노의 에너지를 쏟아붓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교사의 노동권과 학생의 인권이 대립하는 것인 마냥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시각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나는 방식이 교사와 학생의 충돌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갈등의 원인은 시스템입니다. 학생 학부모와의 충돌이 문제가 아니라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는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와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학교로부터 보호받지 못해 생겨나는 문제가 그 원인인 것이지요. 또다시 이야기 드립니다. 모든 교사가 선하지는 않고 모든 학생이 선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불완전한 존재들이 모인 공동체가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시스템의 문제점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교사 개인과 학생 개인을 비난하는 일은 직관적입니다. 그리고 쉽습니다. 그리고 쉬운 만큼 폭력적이고 그만큼 문제 해결로부터 멀어집니다. 2021년 정부 통계를 기준으로 한국에서 등록된 자폐장애인의 99%가 만 40세 이하입니다. 그동안 자폐인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는 주로 교육에 머물렀지만 20대, 30대 자폐인구가 늘어나며 노동의 문제가 되었고 이제 점차 중장년 노인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 유지된다면 한국의 자폐인들은 그 모든 나이대에서 배제되어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리와 격리를 통해 이룩한 평화가 온전한 평화일 수 있을까요? 자폐인들을 배제한 공동체에서는 정상적인 몸에서 벗어난 누구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지체장애인도, 성소수자도, 이주민도. 이번 사건에서 나왔던 특수학교에 보내든지 홈스쿨링을 시키든지 외국으로 가세요라고 하는 이 세계에서 사라지길 바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의 기준으로 인간의 몸을 서열화하고 열등한 몸을 배제하는 원칙을 고수하는 사회라면, 그 원칙이 통용되는 사회라면 다른 기준으로 열등한 몸이 되는 소수자들 역시 차별할 수 있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발달장애 부모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80년 전 엄청난 돌봄을 요구하기 때문에 당신의 결혼 생활과 아이들을 망칠 것이라고, 그러면서 당신의 발달장애 아동을 시설로 보내고 삶에서 지우라고 하던 의사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모들은 그렇게 말하는 세상에 맞서 싸우며 자신의 아이가 인간으로 존중받기를 요구했습니다. 그 과정은 아이에게 부과된 장애 낙인과 싸우는 동시에 장애 아동 부모로서 겪게 되는 모욕과 차별과도 맞서 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그 싸움이 있었기에 우리는 누군가를 격리하고 배제하지 않는 공동체를 상상할 수 있었고, 그렇게 인간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이 사건을 겪으면서 혹시라도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며 조마조마했던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이기 전에 차별과 낙인이 두려운 한 인간인 존재이지만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용기로 견디셨던 시간이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많이 애쓰셨습니다.